가을 장터는 그 어느 해보다 북적였습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들이 햅쌀을 내다 팔고 장돌뱅이들은 저작거리에 온갖 물건을 늘어놓고 목청을 돋우었지요. 단풍이 붉게 물든 산자락 아래 이 고을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언제나 사람들로 들썩였습니다. 허나 그날따라 뒷골목 구석진 곳에서는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오? 저 보자기 안에 아이가 있다지 않소.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먼. 누가 저리 애를 내다 버렸단 말이오. 장돌뱅이 몇몇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낡고 해진 보자기에 둘러싸여 처마 밑에 놓인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맑은 눈망울로 지나가는 이들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으되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아이고매, 저의 옆에서 장사를 하니 오늘따라 물건이 술술 나가는구먼. 나도 그러하오. 아까 그 옆을 지나다가 양전 몇 푼을 주었다니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곁에 자리한 상인들은 하나같이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된다 하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뜻밖의 돈을 줍기도 했다지요. 하오나 기묘한 운수가 따라붙는다고 해도 굶주린 입 하나 더 떠맡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불쌍한 일이지. 그렇지만 우리 집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남의 자식을 어찌 거두겠소. 올해 농사도 시원치 않은데 아이 하나 더 먹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소. 해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아무도 그 아이를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파장 시간이 다가오고 장돌뱅이들도 하나둘 짐을 싸 돌아갈 채비를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치맛자락을 여미며 장터를 지나던 한 여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소양이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년 본디 마음씨가 곱고 자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양반과 여인이 장에 직접 나올 리 없었으나 윤씨 집안은 이미 살림이 기울어 종들을 다 내보낸 터라 이제는 계집종 하나만 남아 허드렛 일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장에 나올 때조차 체면을 따질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에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굶주렸을꼬. 소양은 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내 싸렷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작은 손을 내밀어 엿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소양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누가 이다지도 매정하여 이 애를 내다버렸단 말이냐. 옆에서 구경하던 장돌뱅이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아무리 불쌍하다 한들 남의 자식을 거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소. 제 배급도 빠듯한 세상인데 말이오. 소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고 남편 윤도현은 과거 공부만 붙들고 있으되 번번이 낙방하여 집안의 살림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그렇다 하여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은 더 큰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가면 오늘 밤을 어찌 넘기겠소.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 해도 목숨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소양은 마침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그녀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소양은 보자기까지 챙겨들고 장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할지,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지요. 윤씨 집안 사랑채에는 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나 눈빛은 이미 기운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에서 낙방한 탓이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는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장에 간다더니 해가 다 저물도록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게냐. 소양은 대문을 들어서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최씨 부인이 마루에 나오다가 소양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냐? 설마 그 아이를? 소양은 조심스레 아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장터 뒷골목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제 정신이냐? 우리 살림도 이 지경인데
남의 자식을 거둬들이다니. 소양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사랑채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았으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으로 최 씨 부인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가자 소양은 부엌에서 미음을 쑤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 천천히 한 숟가락씩 받아 먹었습니다. 소양은 아이 얼굴을 닦아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이거나 이름조차 없이 버려진 것이겠지요. 소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어주마. 오늘 길에서 만난 너는 내게 큰 복 같구나. 내 이름은 길복이라 하자. 길복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소양의 마음에 묘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어 줄 것만 같았지요. 물론 그 길이 어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날부터 윤 씨 집안의 작은 물줄기가 틀려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복이 윤 씨 집안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었으되 집안일을 소리 없이 거들며 조용히 지냈지요. 하오나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윤도현은 여전히 과거 공부에 매달렸으되 번번이 낙방하니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장부를 펼쳐보니 빚만 늘어날 뿐 갚을 방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채로 사람을 보내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며느리, 이리 좀 나오너라. 소양이 안채에서 나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잔뜩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온 뒤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구나. 도연이는 과거에 또 떨어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니 원통하기 그지없다. 소양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으되 감히 대꾸할 수 없었지요. 최 씨 부인은 장부를 탁 덮으며 혀를 찼습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남의 자식까지 거두어 식구만 늘렸으니 이 집안이 어디로 굴러가겠느냐. 소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나 끝내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길복이 고개를 들어 소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어려 있었지요. 며칠 뒤 집안에 더욱 큰 근심거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장만춘이라는 고을 부상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윤 씨 집안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장만춘은 본디 고리대로 재산을 불린 자로 양반 행세를 하고 싶어 안달이었으되 신분의 벽에 막혀 늘 불만이었습니다. 윤도령 계시오? 도연이 사랑채에서 나와 맞이했습니다. 장만춘은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며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도령, 이제는 빚을 갚으셔야지요. 벌써 3년이 지났소이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해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장만춘에게 돈을 빌린 일이 있었습니다. 허나 분명 은자 열량이었는데 장만춘이 내민 문서에는 30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제가 빌린 것은 10냥이었는데 장만춘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시오. 분명 30냥이라 적혀 있지 않소? 설마 도령께서 문서를 부인하시려는 게 아니겠지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당초 문서에는 10냥이라 적혀 있었는데 지금 눈앞의 글자는 달랐습니다. 장만춘이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으되 증거가 없었지요. 도령, 만약 갚지 못하시겠다면 집 뒤편 논을 내놓으시오. 그 정도면 빚을 털고도 남을 것이오. 장만춘의 속셈은 처음부터 그 논이었습니다. 윤 씨 집안이 마지막으로 지닌 전답, 대대로 물려받은 논이었지요. 만약 그마저 빼앗긴다면 집안은 완전히 무너질 터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소양 또한 부엌 문틈 사이로 상황을 엿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길복이 소양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소양이 고개를 숙여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은 빛 뒤에는 반드시 푸른 빛이 오지요. 소양은 순간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으되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검은 빛 뒤에 푸른 빛이라니 이 암담한 상황 뒤에 희망이 있으리라는 뜻일까요? 장만추는 3일 안에 답을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씨 집안은 초상집처럼 침울했습니다. 도연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잠겼고 최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소양은 달빛 스미는 마루에 앉아 길복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검은 빛 뒤에 푸른 빛, 분명 길은 있으리라, 반드시 방도가 있으리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길복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매였습니다. 윤씨 집안의 앞날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소양의 가슴 속에는 희미한 희망과 깊은 근심이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장만추는 윤씨 집안을 압박하며 고을 곳곳에 소문을 흘렸습니다. 윤씨 가문이 빚을 갚지 못해 곧 전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되 아무도 나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만춘의 세력이 워낙 커진 탓에 자칫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장만춘은 다시 하인둘을 거느리고 윤씨 집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큼직한 보따리까지 들고 왔습니다. 최씨 부인이 마루에 나와 그를 맞았으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부인, 생각은 해보셨소? 3일이 다 지났는데 말이오. 장만춘의 목소리에는 느긋함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찌 그 많은 빚을 진 적이 있겠습니까? 분명 문서에 잘못이 있을 것이오. 장만춘은 비웃으며 보따리를 풀어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모두 잘못이란 말씀이오? 여기 윤씨 집안과 거래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지 않소. 그 문서들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장만추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벼르고 준비해왔던 것이지요. 곳간 깊숙한 곳에는 위조한 장부와 도장이 숨겨져 있었고 돈으로 매수한 증인까지 버젓이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문서들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무렵 길복은 대문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인들이 잠시 짐을 내려놓은 틈에 그 근처를 어슬렁거렸지요. 그때 하인 하나가 허리춤에서 떨어뜨린 종이 쪽지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길복은 그것을 주워 소매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장만추는 윤씨 집안에 마지막 으름장을 던졌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전담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윤씨 가문은 빚쟁이로 낙인 찍혀 영락없이 몰락할 터였습니다. 장만춘 일행이 돌아간 뒤 윤씨 집안은 통곡하듯 슬퍼했습니다. 도연은 사랑채에서 책을 집어던지며 자신의 무능을 탓했고 최씨 부인은 안채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양은 부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해가 저물 무렵 길복이 소양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소매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를 꺼내 소양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져 있었지요. 소양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장만춘의 이름과 낯선 인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위조 도장 제작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소양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장만춘이 문서를 위조하며 남긴 기록의 조각이었습니다. 소양은 종이를 꼭 쥐며 길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길복아, 내가 이것을 어디서 주었느냐? 길복은 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낮에 온 어르신의 하인 허리춤에서 떨어졌습니다. 소양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만춘의 음모를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쪽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날 밤 소양은 도연을 불러 종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의아해했으나 글씨를 읽고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소양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종이를 가지고 관아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장만춘의 위조를 밝히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지요.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만춘의 세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허나 아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소양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나서지 않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도연은 아내의 결연한 모습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과거 낙방에만 얽매여 집안을 돌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소, 내일 새벽 관하로 가서 원님께 이 일을 아뢰겠소. 소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복은 마당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지혜가 어려 있었지요. 이제 윤씨 집안의 운명을 건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소양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는 길복이 주워온 종이 쪽지를 다시 펼쳐 꼼꼼히 살폈습니다. 희미한 글씨 사이로 3월 보름, 도장 2개, 문서 6장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분명 장만춘이 위조를 꾸민 내역이 틀림없었습니다. 소양은 종이 쪽지를 품에 넣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담대함에 힘을 얻어 관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소양이 문 앞에 서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시, 혹여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소. 소양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대로 앉아 당하는 것보다는 맞서 싸우는 것이 옳지요. 길보기가 가져온 이 증거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일 것이옵니다. 도연은 아내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안채로 가 시어머니께 아뢰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일리가 있구나. 허나 장만춘이 간사한 자이니 조심해야 한다. 소양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함께 관아로 나아가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바깥일에 나선다 하여 나무랐겠지만 지금은 집안에 흥망이 걸린 일이었지요. 그녀는 며느리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려 할 무렵 도현과 소양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복도 뒤를 따랐습니다. 소양은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으나 길복은 고집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어려 있었지요. 관아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장만춘이 윤씨 집안을 고발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현과 소양이 관아 문을 들어서자 장만춘이 비웃는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오, 도령께서 친히 나오셨구려. 전담 문서를 가져오셨소?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았습니다. 소양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곧이어 정윤택 원님이 동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님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으나 고을의 일거리가 워낙 많아 세세한 것까지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윤도현, 무슨 일로 관아에 나왔느냐? 도현은 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원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만춘이 위조한 문서로 제 집안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사옵니다. 장만춘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 높였습니다. 허허, 빚을 갚지 못하니 이제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는구려. 원님, 저자는 분명 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궁색한 꾀를 부리는 것이옵니다. 정윤택 원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소양이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천한 여식이 감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종이 쪽지를 살펴주시옵소서. 아전이 나아가 종이를 받아 원님께 올렸습니다. 원님이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종이에는 수상쩍은 글귀가 분명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소양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아이가 장만춘의 하인 곁에서 주운 것이옵니다. 장만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흘린 것을 아이가 잘못 본 것이올시다. 괜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님은 예리한 눈으로 장만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관직에 몸담으며 사람의 거짓을 꿰뚫는 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장만춘이 가져온 문서들을 모두 들여오너라. 그리고 장만춘의 집을 수색하라. 원님의 목소리가 울리자 관속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만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되 감히 원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양은 곁에서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관아 마당을 두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도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씨 집안의 운명이 이 한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식경쯤 지나 관속들이 장만춘 집을 수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관아 마당에 내려놓은 것은 괴짝 하나와 문서 뭉치 그리고 도장 여러 개였지요. 정윤택 원님은 아전을 시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했습니다. 장만춘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님, 저것들은 모두 제 장사 문서이옵니다. 아무 하자가 없지요. 그러나 원님은 문서들을 차례로 펼쳐보며 눈매를 좁혔습니다. 윤씨 집안과 거래했다는 문서 몇 장은 먹물 빛깔이 들쭉날쭉했고 종이의 질도 달랐습니다. 원님은 오랜 세월 관직에서 문서를 다루어 온 터라 그 수상함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문서들 같은 날에 작성되었다 하나 먹물이 서로 다르고 도장의 모양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둘이나 있구나.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만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원님은 장만춘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만춘, 내가 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 장만춘은 고개를 저으며 발뺌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모두 모함이옵니다. 바로 그때 길복이 소양의 손을 놓고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관아 마당에 늘어놓은 물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작은 손가락으로 낡은 붓과 먹물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수상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아전이 먹물 그릇을 들자 바닥에 희미한 글씨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박서방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박서방이라 저자가 누구인지 곧 밝혀질 터다. 장만춘, 내가 누구와 결탁했는지 이제야 꼬리가 잡히는구나. 장만춘은 안색이 사나워지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그의 하인 하나가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사옵니다. 저 장만춘이 저를 시켜 박서방이란 자를 찾게 했고 그곳에서 문서를 고치라 시켰습니다. 하인의 고백에 관아 마당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장만춘은 하인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고함쳤습니다. 이놈,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원님은 호통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장만춘, 내 하인이 실토했고 증거 또한 드러났다. 내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 백성들을 속인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원님은 이어 윤도현을 향해 물었습니다. 윤도현, 그대가 장만춘에게 처음 빌린 돈은 얼마였느냐? 도현이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빌린 것은 은자 10량이었습니다. 허나 장만춘이 내민 문서에는 30량이라 적혀 있었사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원래 문서를 반드시 찾아내라. 틀림없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니라. 관속들이 다시 장만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괴짝의 이중 바닥에서 숨겨둔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윤씨 집안과 맺은 진짜 차용 문서가 있었고 거기에는 은자 열량이라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백성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장만추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더는 발뺌할 길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준엄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이 수법으로 괴롭혀왔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다. 당장 곤장 30대를 쳐라. 관속들이 장만춘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만춘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나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횡포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소양은 길복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지요. 도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윤택 원님은 도현 부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의 용기와 지혜가 가상하도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안심하라. 장만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현과 소양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누명을 벗고 집안을 지켜낸 것이지요. 길복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하늘은 구름이 걷히듯 푸른 빛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만춘에 대한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윤택 원님은 아전들을 시켜 그가 저지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도록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장만춘은 수년 동안 위조 문서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올가매어온 것이었습니다. 관아 동원에는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밭을 빼앗겼다고 울부짖었고 어떤 이는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하며 통곡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빼앗겼다 하며 목 놓아 호소했지요. 원님, 소인도 3년 전 장만춘에게 곡식을 빌렸다가 배로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나이다. 원님, 제 아비도 장만춘 때문에 전답을 잃고 마음고생 끝에 병들어 세상을 뜨셨사옵니다. 백성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을수록 원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장만춘의 죄는 단순히 한두 집안의 일이 아니었지요. 원님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장만춘, 내가 속여 빼앗은 백성이 수십 명이 넘는구나. 숨김없이 실토하라. 장만춘은 이미 곤장을 맞은 뒤라 기력이 빠져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박서방이라 불리는 자를 시켜 문서를 고쳤고 이자도 부풀려 받았사옵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죄상이 쏟아져 나오자 관아는 더욱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장만춘의 재산 목록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곳간에 가득 쌓인 쌀, 은전이 가득한 괴짝, 곳곳에 숨겨둔 전담 문서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그 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했습니다. 원님은 혀를 차며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정윤택 원님은 며칠 동안 신중히 살펴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만춘의 재산은 모조리 관에서 몰수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와 집, 재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윤씨 집안의 전답 또한 본래 자리로 돌아왔지요. 윤도현, 그대 집안의 전답은 이제 제자리에 돌아갔으니 마음 놓으라. 도현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원님은 또한 장만춘이 거둔 부당한 이자와 남은 재물로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라 명했습니다. 가을이 흉작이라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았기에 그 재물은 단비 같은 도움이 되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곡식을 나눠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전들이 자루마다 쌀을 퍼주었고 백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원님의 얼굴에도 흐뭇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위하는 도리요, 나라의 근본이지요. 장만추는 결국 옥에 갇힌 뒤 먼 곳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죄가 워낙 무거웠으므로 다시는 고을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한때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다 자랑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 원님의 공정한 판결을 칭송했습니다. 또한 심소양의 의로움과 용기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시댁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고을은 어찌 되었겠소. 그 아이도 참 신기하지 않소? 꼭 필요한 순간마다 복을 불러오는구먼. 백성들은 길복을 상서로운 아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버려진 날부터 복을 가져온다던 말이 이제는 모두의 믿음이 된 것이지요. 윤씨 집안으로 돌아온 도현과 소양을 최씨 부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었겠느냐.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 엄격하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소양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길복의 머리도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길 참으로 잘하였다. 정녕 하늘이 내린 복동이로구나. 그날 밤 윤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시 집안을 지켜낸 기쁨이 가득했지요.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양은 남편을 곁에서 도우며 집안을 성실히 꾸려가리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길복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아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검은 빛이 지나가고 푸른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장만춘의 일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집안에는 모처럼 평온이 깃들었지요. 최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소양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구나. 그동안 내가 너를 어찌나 모질게만 대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럽다. 소양은 고개를 저으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지요.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야 진정한 시어미와 며느리로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도연이 새로이 각오를 다지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위기를 겪으며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리라 결심했지요.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이름을 올리겠소. 결연한 눈빛으로 책장을 넘기는 남편 곁에 소양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양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믿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것이지요. 이듬해 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초조함보다는 담대함이,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가슴에 가득했지요. 시험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도연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여름 마침내 방이 나붙었습니다. 윤도연의 이름이 병과에 뚜렷이 올라 있었지요. 급제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축하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소양은 눈물이 차올라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도령께서 드디어 급제하셨구나. 참으로 잘 되었소이다. 이제 윤씨 집안도 다시 일어서겠지요. 마을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겸손히 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들의 덕분이요. 특히 아내와 길보기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지요. 사람들은 길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집안에 들어온 뒤로 좋은 일들이 이어졌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저 아이가 정녕 복을 불러온 게야. 장터에 버려졌던 그날부터
하늘이 점지한 아이였구나. 길복은 말수가 적었으되 집안일을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가르치자 단번에 깨우쳤고 예의 범절도 스스로 익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길복을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가을이 되자 도연은 벼슬자리를 받아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나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도연은 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면 먼저 자리를 잡고 곧 가족들을 모시겠소.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내 뜻이 참으로 가상하다. 부디 청렴히 살아 백성들을 잘 돌보아라. 소양도 남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시고 부디 백성을 위하는 벼슬아치가 되시옵소서. 길복은 도연 앞에 다가와 조용히 섰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길복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오늘을 맞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정녕 우리 집안의 복동이니라. 길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맑은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 또한 윤도연의 출세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직하고 올곧은 선비가 벼슬길에 오른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던 것입니다. 특히 장만춘에게 피해를 입었던 이들은 더욱 반가워했지요. 도령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시지. 백성을 위하는 벼슬아치가 되실게야. 윤씨 집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도연의 급제로 집안의 명예까지 회복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화목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 씨 부인과 소양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길복은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양은 마당에서 길복과 함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양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길복아, 너는 어쩌면 그리 신기한 아이냐? 길복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저도 아씨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소양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길복을 품에 안은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새삼 깨달았지요. 길복은 정녕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였습니다. 윤도현이 한양으로 떠난 지 석 달쯤 지난 무렵 고을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윤택 원님이 심소양의 의로운 행실과 길복의 순수함을 조정해 장계로 올렸다는 것이었지요. 임금께서 그 사실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포상을 내리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령이 윤씨 집안에 이르자 최 씨 부인과 소양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 맞이했습니다. 사령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교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심소양, 앞으로 나아오라. 소양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이 교지를 펼쳐 낭낭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소양은 의로움으로 집안을 지키고 악인을 꾸짖는 데 힘썼으니 그 정성이 가상하다. 특별히 정렬을 내려 그 뜻을 기리도록 하라. 소양은 믿기 어려운 듯 눈을 들어 교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렬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의 큰 영광이었지요. 최 씨 부인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전을 받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사령은 또한 은자 10냥과 쌀 10섬을 하사품으로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고을 사람들이 윤씨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소양의 의로움을 칭송했지요. 심씨 부인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시지. 저런 며느리를 둔 집안이야말로 하늘이 돕는 집안일게야. 얼마 뒤 정윤택 원님도 직접 윤씨 집안을 찾아와 치하했습니다. 원님은 소양을 바라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고을에 정의가 서지 못했을 것이오. 참으로 훌륭한 부덕이로다. 소양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원님의 공정한 판결이 있었기에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원님은 곁에 서 있던 길복을 불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또한 참으로 기특하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탰으니 말이다.
원님은 길복에게도 작은 상을 내렸습니다. 비록 적은 물건이었으나 아이를 격려하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길복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받았습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장만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삶의 끝은 참으로 비참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욕심을 그리 부리더니 끝내 적고를 당하는구먼.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지. 장만춘의 몰락은 고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면 결국 화를 입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이듬해 봄이 오자 한양에서 도연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벼슬살이가 순조롭고 곧 가족들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제야 훌륭한 관리가 되어가는구나. 소양도 남편의 소식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연은 편지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청렴히 살겠다는 다짐을 적어보냈지요. 집안이 겪었던 고난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름이 되자 도연이 직접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을 모시러 온 것이었지요.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의젓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길가에 줄을 서서 그를 맞이하며 환영했습니다. 윤 도령께서 돌아오셨구나. 참으로 훌륭한 관리가 되셨네. 도연은 겸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집에 이르자 가족들과 반가운 재회를 나누었지요.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윤 씨 집안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전별 인사를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정윤택 원님도 나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디 한양에서도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늘 백성을 위하는 뜻을 지니시게. 도연은 깊이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원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소. 마지막으로 가족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복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지요. 소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곳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길복아, 여기가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자리란다. 내 덕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었구나. 길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마차가 고을을 떠날 때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 씨 집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선한 이는 끝내 복을 받고 탐욕스러운 자는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정려가 세워진 윤 씨 집 앞을 지나는 이들은 누구든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의로운 마음을 지니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 법이지. 저 집안이 바로 그 증거일세. 길복을 거둔 그날부터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하나가 한 집안을 살렸고 그 집안의 의로움은 온 고을에 정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선징악의 참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